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지는 듯했다. 한서윤은 거대한 주방의 중앙에 서서 끓어오르는 콩소매 수프의 거품을 걷어내고 있었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즐비한 이 공간에서 그녀는 마치 값비싼 기계의 부속품처럼 정교하고 묵묵하게 움직였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이 주방은 그녀의 세상 거의 전부였다.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감옥. 그것이 서윤이 느끼는 박씨 가문의 저택이었다. 오늘 저녁은 시아버지 박태수의 칠순을 기념하는 가족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계, 혈족들까지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기에 시어머니 박영애 여사의 신경은 아침부터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서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연회에 올릴 모든 음식의 재료 손질부터 조리 과정까지 혼자서 총괄해야만 했다. 전문 셰프를 부르자는 제안은 집안의 대소사는 며느리의 손으로 직접 챙겨야 격이 사는 법. 이라는 박 여사의 일갈에 묵살되었다. 그녀의 남편 박민주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처럼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그는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뒤적이더니 오늘 저녁은 당신만 믿을게.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고 라는 말을 무심하게 던지고 출근했다. 그에게 서윤은 박씨 가문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 결코 동등한 반려자나 보호해야 할 아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윤은 수프의 간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본래 유능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소규모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며 업계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 무렵 민준을 만났다. 다정하고 세련된 매너에 끌려 시작된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졌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경력은 단절되었다. 박 여사는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어디 가서 돈 몇 푼 벌겠다고 머리 조아리는 꼴은 못 본다며 그녀의 일을 그만두게 했다. 해가 저물고 저택에 거대한 샹들리에에 불이 들어오자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앞치마를 벗고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뒤 현관으로 나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윤에게 가볍게 눈인사만 건넬 뿐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무시하며 곧장 박 여사와 박태수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들 사이에서 서윤은 이방인이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로 서윤이 밤새 준비한 요리들이 차례로 올라왔다. 음식 맛에 까다로운 친척들의 입에서도 간간히 칭찬이 흘러나왔다.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서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메인 요리인 전복찜이었다. 민준의 사촌 형수가 전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님, 오늘 전복이 조금 질긴 것 같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모든 시선이 박영애 여사에게로 쏠렸다. 박 여사는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서윤이 직접 손질한 전복을 잘라 입에 넣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아래로 향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서윤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식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고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박 여사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오늘 손님들은 집안의 가장 귀한 어른들이신데 이런 음식을 내놓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난의 가시는 날카롭게 서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인 질책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재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녀의 자존심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상황을 최대한 조용히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하지만 오늘은 박 여사가 그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실순에게 이 집안의 안살림을 맡긴 것이 내 가장 큰 실수였구나. 도대체 내 아비는 너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모양 이 꼴인 개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집안 출신인 건 알았지만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을 줄은 몰랐구나.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서윤의 근본과 그녀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폭언이었다. 서윤의 핏줄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은 박 여사가 그녀를 공격할 때마다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순간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모욕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비록 가난한 교사였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그녀에게 항상 예의와 존중을 가르쳤던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에 토를 단 것이다. 박씨 가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서윤의 팔을 잡아 끌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 미쳤어.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의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다. 서윤의 반항에 박영애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서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박 여사는 서윤의 코앞에 서서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뭐 내가 지나쳤다고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짠!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순간적인 충격에 서윤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렸고
눈앞이 잠시 아찔했다.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극심한 수치심이었다. 모든 친척들이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입가를 가린 채 희미한 조소를 띠고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박 여사를 보았다. 그리고 남편인 민준을 보았다. 그는 아내의 뺨 맞는 소리를 바로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서유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끝났다. 아니, 처음부터 시작된 적도 없었다. 이곳은 그녀의 가정이 아니었고, 이들은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행동에 당황한 민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가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서유는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해서 민준조차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박 여사의 고함 소리와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값비싼 옷과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었다. 오직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디자인 스케치북, 그리고 아버지의 유일한 사진 한 장만을 가방에 넣었다.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순종적인 며느리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 한서윤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그녀는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 박씨 가문의 거대한 철문을 등지고 나서자마자 차가운 빗방울이 서윤의 얼굴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처지를 위로하듯. 가을비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해 그녀의 얇은 원피스를 적셨다. 화려한 강남의 부촌,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어지럽게 번지는 거리를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손에 든 작은 여행 가방이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화려한 저택은 이제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되었다. 뺨에 남은 통증은 빗물에 씻겨 희미해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굴욕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남편 민준의 외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친척들의 눈빛, 그리고 아들의 뺨을 때리는 며느리를 보고도
침묵으로 동조하던 시아버지의 모습까지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편의 잔혹한 연극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예쁜 인형이자 순종적인 한여였을 뿐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린 서유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몸에서 오한이 느껴졌다. 텅 빈 도로를 질주하는 고급 세단들의 불빛이 그녀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당장 오늘 밤 머무를 곳도, 수중에 가진 돈도 거의 없었다. 결혼과 함께 단절된 사회 경력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다.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아버지, 서진혁이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보낸 아버지는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었다. 서윤이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버지는 믿는다. 부디 행복해야 한다. 그 말 속에 담긴 우려와 슬픔을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결혼의 조건은 가혹했다. 박씨 가문은 서윤에게 아버지와의 연을 끊을 것을 종용했다. 근본 없는 집안과의 교류는 가문의 수치라는 것이 이유였다. 철없던 서윤은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아버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불효를 저질렀다. 아버지는 그저 쓸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난 3년간 아버지의 안부조차 묻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서윤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서윤은 가방을 열어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가장 깊숙한 곳, 닳고 다른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께서 결혼 전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건네주셨던 비상 연락처였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이리로 연락하거라. 그 말을 왜 이제야 떠올렸을까?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거라는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은퇴교사가 박씨 가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서유는 비를 맞으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길 건너편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를 손에 걸어쥐고 길을 건넜다. 차갑고 축축한 수화기를 드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한자 한자 번호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윤우법무법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대했던 서유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법무법인이라니.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실례지만 서진혁 선생님을 아십니까? 제가. 그분 따님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분하고 정중한 톤으로 되물었다. 성함이 한서윤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사무적인 응대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락을 받은 듯한 신중함이 묻어 있었다. 한서윤님, 저희가 오랫동안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셨더군요. 그의 말은 서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법무법인에서 왜 자신을 찾는단 말인가? 서윤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물었다. 저희 아버지와 무슨 관계이신가요? 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죠?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남자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인데요? 서윤의 물음에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주소를 댔다. 국내 최고의 기업들만이 입주해 있는 그곳에 법무법인이 있다는 것도, 아버지가 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남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일 오시면 모든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서진혁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따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그 낯선 단어가 빗소리를 뚫고 서윤의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가 알던 가난한 교사 아버지, 서진혁. 그 이름 뒤에 붙은 회장님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녀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밤새 낯선 모텔 침대에서 뜬 눈으로 뒤척였다. 간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어젯밤의 통화는 마치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꿈이 아님을 증명하듯 약속된 시간에 모텔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기사가 차에서 내려 서윤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한서윤님이십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채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어젯밤의 비참함과 대조되는 안락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위압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앞에 차가 멈췄다. 서윤은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발 들여놓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서 있었다. 어젯밤 비에 젖었던 초라한 원피스 차림의 자신이 이 화려한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행원의 안내를 받아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귀가 먹먹해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문이 열리자 윤우 법무법인이라는 금색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중후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곧이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세련된 인상의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서윤님, 제가 김진태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안쪽의 넓은 접견실로 안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이었다. 그는 서윤을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히고 비서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게 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깍듯한 예의가 배어 있었다. 그는 서윤을 사모님이 아닌 한서윤님 또는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그녀가 이미 박씨 가문과는 다른 세상에 들어왔음을 실감케 했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서윤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는 최대한 그녀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우선 아버님께서는 아주 건강히 잘 계십니다. 그러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의 말에 서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김 변호사는 말없이 맞은편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JS 건설 기업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서윤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 안에는 JS 건설의 연혁, 주요 프로젝트, 재무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 시내의 랜드마크 빌딩들,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 규모였다. JS건설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의 역사를 함께 해온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이기에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인으로 불립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경영진 소개란이 있었고 가장 위에 회장 서진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나칙은 얼굴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보다 조금 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서윤의 호흡이 가빠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평생을 가난한 교사로 알고 살아온 아버지가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 건설사의 회장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완벽한 기만이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왜 저를 속이신 거죠, 평생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다.
김 변호사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지금의 JS건설을 일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의 시기와 음해,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으셨습니다. 특히 아가씨가 어렸을 때 아가씨를 노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의 사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다. 경쟁사에 의해 사주된 괴한들에게 서윤이 유괴될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일은 서진혁 회장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돈과 권력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철저히 숨기고 딸만큼은 이 더럽고 위험한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겠다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교사의 삶을 연기했다. 검소한 동네에 작은 집을 얻고 낡은 차를 몰며 딸에게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아버지로 남았다. 그가 JS건설을 경영한 것은 오직 이 사무실에서뿐이었다. 서윤이 결혼을 하겠다고 박씨 가문의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는 누구보다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다. 그저 언젠가 딸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필요해질 때를 기다리며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충격과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채웠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가면 속에 살아온 아버지의 고독한 삶이 그려졌다. 그녀가 박씨 가문에서 겪었던 3년간의 고통은 아버지가 홀로 감내해온 수십 년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을 몰랐는지 통감했다. 김 변호사는 서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이 준비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 앞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저 수많은 빌딩들 속에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의 뺨 한 대로 시작된 절망의 밤이 이토록 믿을 수 없는 진실의 아침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에 버림받은 며느리 한서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JS건설 서진혁 회장의 유일한 딸 한서윤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그녀의 눈빛에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김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서윤은 건물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일반 방문객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오직 회장만을 위한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법무법인의 사무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벽난로 위 선반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서윤이 아버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기업 프로필 사진 속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보다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그러나 서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온화한 눈빛을 그대로 간직한 아버지, 서진혁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의 시간이 압축된 듯한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서진혁의 눈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서윤아. 그 한마디에 서윤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어젯밤의 치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진혁은 딸의 가녀린 등을 말없이 감싸 안고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과 미안함으로 잠겨 있었다. 아빠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한참 동안 부녀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다. 서윤의 울음이 잦아들자 서진혁은 그녀를 부축해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는 딸의 퉁퉁 부은 눈과 아직 붉은 기가 남은 뺨을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놈들이 네게 이런 짓을, 내가 내 딸을 지키겠다고 한 짓이 결국 너를 더 큰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그의 주먹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세상을 몰랐어요.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박씨 가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과 모욕, 남편의 방관과 무시, 그리고 어젯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던 그 순간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서진혁의 온화했던 표정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기업 총수의 얼굴이 드러났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서진혁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꺼내 스트레이트 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켠 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만으로는 부족하다. 감히 내 딸의 뺨에 손을 댄 대가를 그들의 뼈와 살에 새겨주어야지.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그의 눈빛에서는 상대를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 모습에 서윤은 순간 압도되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꺾고 정상에 선 JS건설의 회장 서진혁의 본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교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아, 이제부터는 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일 뿐. 강자는 눈물 대신 복수를 계획한다. 너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니까. 그는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은 채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시를 내렸다. 김 변호사, 지금 즉시 박씨 가문이 운영하는 태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자금 흐름, 세무자료,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샅샅이 털어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편법의 증거를 내 책상 위로 가져오게. 전화를 끄는 그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너를 얕보고 짓밟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제부터 너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너는 단순히 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녀가 아니다. 너는 그들 위에 군림할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서윤에게 돈의 힘, 정보의 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평생 받아온 교육과는 전혀 다른 냉혹하고 현실적인 제왕학 수업이었다. 아버지는 태성그룹의 허술한 재무 구조를 도표로 그려가며 설명했고, 그들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어 숨통을 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서윤은 디자이너로서 사물의 구조와 균형을 파악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아버지의 말을 흡수했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전략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진혁은 그런 딸의 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재능과 승부사 기질을 발견하고 속으로 놀랐다. 그는 서윤에게 새로운 거처와 차,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와 비서를 붙여주었다. 박씨 가문에서 입고 나온 낡은 원피스는 그 자리에서 버려졌다. 비서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옷들을 수십 벌 가져와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입고 싸워야 할 갑옷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눈을 떴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더 이상 불안과 순종에 길들여진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은 없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강한 의지.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강력한 날개를 얻은 그녀는 이제 복수를 향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서윤이 떠난 후 박씨 가문에는 잠시 어색한 평온이 찾아왔다. 박영의 여사는 며느리가 일으킨 소동에 분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에게 한서윤은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였다. 제분에 못 이겨 객기를 부리는 게지. 추위에 떨어보고 배를 골아봐야 제 주제를 알게 될 게다. 머지않아 꼬리를 내리고 기어들어와 잘못했다고 빌 게 뻔해. 그녀는 새로 들인 가사 도우미에 굼뜬 손길을 타박하며 혀를 찼다. 남편 박민준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아버지의 칠순 잔치 분위기를 망친 것이 짜증났을 뿐이다. 그는 서윤이 당연히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감히 자신의 전화를 피하다니. 그는 서윤이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에게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박 씨 일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태수 회장은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고 박영애 여사는 보석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으며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저택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외부인이 방문했다는 경비실의 보고였다. 박 여사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잡상이는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잠시 후 경비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사모님, 그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막무가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저택의 정원 너머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국가 원수의 행차를 연상시키는 위압적인 풍경이었다. 박 씨 일가는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선두에 섰던 차의 뒷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하이힐을 신은 날렵한 다리가 땅을 디뎠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박 씨 일가의 세 사람은 모두 숨을 멈췄다. 한서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한서윤이 아니었다. 낡고 수수한 옷 대신 그녀의 몸에는 라인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최고급 디자이너의 검은색 정장이 갑옷처럼 입혀져 있었다. 머리는 세련되게 정돈되었고 여튼 화장을 한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순종과 체념이 깃들어 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그들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의 뒤를 이어 김진태 변호사를 필두로 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윤의 뒤를 따라 저택의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서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나 한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정복자였다. 그녀의 등장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영애 여사였다. 그녀는 서윤의 변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기가 죽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그리고 그 꼴은 또 뭐냐. 어디서 몸이라도 팔아서 번 돈으로 옷을 사 입었니.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저급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무관심에 박 여사의 악담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민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 씨,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고? 그는 다그치듯 물었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는 남편이었던 남자를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았을 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민준 씨, 그리고 박영계 여사님, 박태수 회장님, 제 의뢰인 한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진태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 뒤 테이블 위로 서류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것은 이혼 소장입니다. 첫 번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것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김 변호사는 어젯밤 서윤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선명하게 찍힌 뺨에 손자국 사진에 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내려놓은 서류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장이었다. 그 서류를 본 박태수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재산분할 빈손으로 시집온 주제에 위자료 한 푼이라도 뜯어낼 심산인가 본데 어림없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법에 따라 혼인 기간 중에 형성 및 유지된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박민준 씨 명의의 태성그룹 주식, 부동산, 그리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계신 자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희는 법원의 모든 자산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3년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의 말에 박 씨 일가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차명 자산과 자금 흐름 검토라는 단어가 나오자 박태수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면으로 겨누고 들어온 전면전 선포였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서윤 뒤에 보통 인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어디서 이런 유능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고용할 돈이 났단 말인가. 모든 용무를 마친 서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녀가 떠나려고 하자 다급해진 민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 얘기 좀 해.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유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잘못이 뭐냐고. 넌 네 아내가 모욕당하고 뺨을 맞을 때 침묵으로 동조했어. 그것만으로도 넌 끝이야. 서유는 그를 밀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저택을 빠져나가는 서윤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박 씨 일가는 망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서류 몇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 씨 가문을 향한 선전포고를 마친 서유는
곧바로 JS건설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전실로 복귀했다. 그곳은 더 이상 감상적인 재회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과 수십 대의 컴퓨터,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이트보드가 들어찬 전쟁 지휘소와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서진혁 회장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그녀에게 붙여주었다. 김진태 변호사는 법률 전략을,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스카우트된 최민석 회계사는 재무 분석을,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기업 정보 분석가인 강태주 실장은 정보 수집을 총괄했다. 서유는 이 팀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전문 용어가 낯설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복잡한 도면을 읽고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왔던 그녀의 능력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설계도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고 숫자 뒤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였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태성그룹의 공식적인 재무제표와 공시 자료들이었다. 최민석 회계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출과 자산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영업이익률은 동종업계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분식회계, 즉 윈도우 드레싱의 냄새가 짙게 납니다. 그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주 실장은 서진혁 회장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이용해 태성그룹의 평판과 숨겨진 자금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금융권에 퍼져 있는 태성그룹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2금융권, 심지어는 불법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댔다는 첩보가 속속 들어왔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의 성은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서유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눈이 가려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사소한 기억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박태수가 밤늦게 의문스러운 사람들과 만나던 모습, 남편 민준이 아버님의 비자금, 문제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들. 그녀의 기억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살과 피를 붙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잠시만요. 그 페이퍼 컴퍼니 이름 유성 파트너스라고 하셨나요? 최 회계사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 목록을 읊던 중 서윤이 글을 멈춰 세웠다. 민준 씨가 그 이름으로 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계약이라며 제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죠. 그녀의 증언에 강태주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유성 파트너스의 등기 이사를 추적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등기 이사의 이름은 박민준이었다.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모르는 순진한 아들인 척했던 그는 사실상 아버지의 범죄를 돕는 핵심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관리하며 태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며 불법적인 대출을 일으키는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서유는 남편에 대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에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해자였다. 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성그룹의 비리들을 파헤쳤다. 그 결과 박씨 가문이 저지른 범죄의 전모가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 마인드맵처럼 그려졌다.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거액의 탈세와 횡령,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법 로비 정황까지 그들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태성그룹은 기업이 아니라 박씨 일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대한 범죄 조직에 가까웠다. 모든 증거 자료와 분석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서윤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것은 태성그룹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서진혁 회장은 작전실에 들어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결심이 섰냐는 듯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묻고 있었다. 이 방가쇠를 당길 준비가 되었느냐.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치욕,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외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정의를 집행할 심판자였다. 그녀는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뒤섞인 새로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태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박태수 회장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작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든 관계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벽을 지탱하는 가장 약한 기둥부터 하나씩 빼내는 것이었다. 서진혁 회장의 조언에 따라 서유는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유한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스 신화 속 태양의 신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이 회사는 제스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독립 투자사로 위장하여 태성그룹의 부채를 매입하는 작전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최민석 회계사와 강태주 실장의 분석팀은 태성그룹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목록에는 제1금융권 은행들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를 노리고 위험한 대출을 감행한 저축은행, 캐피탈사, 그리고 여러 사모펀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 실장의 팀은 이 채권자들의 내부 사정과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여 가장 먼저 압박을 느끼고 채권을 팔아 치울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접촉 순서를 정했다. 아폴론 인베스트먼트의 협상가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은밀하게 흘리며 채권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동시에 원금의 90%에서 95% 가격에 채권을 즉시 현금으로 매입해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내밀었다.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권을 손실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아폴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몇 주 만에 태성그룹의 채권 대부분이 아폴론 인베스트먼트의 손으로 넘어왔다. 박씨 가문은 자신들의 운명을 쥔 목줄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서윤이 제기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언론의 이혼 사유가 조금씩 흘러나가면서 기업 이미지는 타격을 입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바로 그때 서윤은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아폴론 인베스트먼트의 이름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이다. 자금줄이 말라가던 태성그룹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박태수 회장과 민주는 사방으로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한 번 등을 돌린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인맥도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당장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절망의 그림자가 박씨 가문을 뒤덮기 시작할 무렵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제안이 도착했다. 바로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이전의 태도와는 180도 다르게 태성그룹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제안했다. 긴급 운영 자금 수혈은 물론 모든 부채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씨 일가는 이 제안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아폴론 인베스트먼트가 내건 조건은 경영권 참여였다. 그들은 투자의 대가로 태성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분 51%와 이사회 의석의 과반수를 요구했다.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박태수 회장은 격노했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는 곧바로 부도 처리될 것이고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박씨 가문의 오만함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들은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라는 신생 투자사의 배후를 면밀히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운 좋게 나타난 돈 많은 봉 정도로 여겼다. 박태수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회사가 정상화되면 지분이야.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다. 민준 역시 아버지의 생각에 동조하며
자신들이 이 새로운 투자자를 얼마든지 구워 삶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며칠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박씨 가문은 결국 아폴론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는 회사의 절반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투자 계약을 위한 최종 조인식 날짜가 잡혔다. 박태수와 민주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에 그들은 다시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되찾았다. 조인식 전날 밤, 민주는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내일 회의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풋내기 투자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서윤이라는 여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 따위는 이제 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 들어가는 계약의 장소가 사실은 그들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처형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윤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마지막 단계, 그 중심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어떤 운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계약 장소로 향했다. 투자 계약 조인식이 열리는 호텔의 최상층 회의실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수 회장과 박민준 부자는 최고급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낸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계약의 갑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지분을 넘기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대는 쪽은 아폴론 인베스트먼트이니 충분히 위세를 부릴 수 있다고 여겼다. 회의실의 한쪽에는 이미 김진태 변호사와 아폴론 인베스트먼트의 실무진 몇몇이 앉아 있었다. 박태수는 그들을 가볍게 훑어보며 거만하게 물었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를 책임지는 진짜 주인은 언제 오는 거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아랫사람들만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아래로 보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곧 도착하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씨 부자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갔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폴론의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기싸움이었다. 민준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박씨 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숄더 재킷과 완벽하게 재단된 슬랙스는 그녀를 마치 여전사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회의실 안의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특히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민준과 박태수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망설임 없이 테이블의 가장 상석, 비어있는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묵직한 가죽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놓이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동정, 분노, 심지어 경멸조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하찮은 미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강자의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박태수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네, 네가 왜 여기에? 서유는 대답 대신 옆에 앉은 김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시작하죠.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이 잔혹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첫 번째 화면에는 태성그룹 부채 현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룹의 모든 빚이 이제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라는 단일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다. 박씨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파산 상태였다는 것을. 당신들은 채권자들을 속이고 장부를 조작하며 겨우 연명해 왔을 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낮게 울렸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박씨 부자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준의 이름과 그의 친필 사인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당신들은 지난 10년간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이 자금은 당신들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당신들의 비리를 눈감아줄 부패한 권력자들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지요. 김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박씨 부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태수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부동산 목록이었다. 모든 것이 낱낱이 발가벗겨졌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의 성은 사실은 불법과 탐욕으로 쌓은 누각에 불과했음이 만천해 드러났다. 박태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때 호랑이 같았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힘없는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화면으로 본 모든 범죄 증거들의 원본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단호했다. 8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가진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을 단돈 1원에 내게 넘기십시오.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언론을 통해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평생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남겨주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1시간 안에 이 서류철은 검찰 특수부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로 보내질 겁니다. 당신들은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겠죠. 물론 당신들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방역의 여지조차 없는 철저하게 계산된 파멸의 시나리오였다.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뺨을 맞아도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 줄을 손에 쥐고 흔드는 무자비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벌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인간의 본성은 여과 없이 드러나는 법이다. 박태수 회장은 한서윤이 내민 최후 통첩 앞에서 잠시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오만함은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였던, 감히 천하다고 무시했던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죽기보다 더한 치욕으로 여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서며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내까지 개,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이 태성그룹은 내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왕국이다. 너 같은 애송이가 서류 쪼가리 몇 개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자신이 아직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허세와 협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의 어리석음은 구제불능의 수준이었다. 민준 역시 아버지의 광기에 휩쓸려 서윤을 향해 악을 썼다. 당신 정말 미쳤어. 이렇게까지 해서 대체 뭘 얻겠다는 거야.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대답은 이미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신호였다.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박씨 가문의 제국에 내려진 종언의 선고였다. 회의실을 나온 서윤이 차에 오르자마자 김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실행.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윤이 계획한 파멸의 교향곡이 마침내 연주를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은 분과 초를 다투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타격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는 태성그룹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 소식은 빛의 속도로 금융계에 퍼져나갔다.
태성그룹에 아직 소액의 대출을 유지하고 있던 은행들은 연쇄부도의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자금 회수에 나섰다. 태성그룹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다. 기업의 심장이 멎은 순간이었다. 두 번째 타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서윤의 팀이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와 핵심 증거 자료들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시사 유튜버들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불과 30분 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속보 태성그룹,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태성그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가해졌다. 김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팀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모든 것이 서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시각, 박 씨 부자는 아직도 호텔 회의실에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휴대폰이 불이 난 것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기자들과 동료 기업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던 정치인들의 전화였다. 세상이 뒤집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고립된 후였다. 그들이 믿었던 인맥과 권력은 위기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의 본사 사옥과 박태수의 자택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굳게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그들은 회사와 집안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박영애 여사는 자신의 보석과 명품 가방이 담긴 상자들이 수사관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며 실신하듯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수 회장과 아들 박민준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 차량으로 호송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와 그의 후계자는 이제 얼굴을 가린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들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오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의 최후는 이토록 허무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아버지의 펜트하우스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고요한 편곤함만이 감돌았다. 서진혁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딸의 눈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이제 다 끝났다. 딸아. 너는 단순히 복수를 한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되찾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운 게다.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의 서윤은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잿더미가 된 제국의 폐허 위에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다. 박씨 가문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태수 회장은 횡령, 배임, 탈세,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범죄의 핵심 공범이었던 아들 박민준 역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때 강남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박영애 여사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고 그녀가 살던 저택 역시 경매로 넘어갔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범죄자의 아내를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도심 외곽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화려했던 과거를 잊지 못한 채 그녀는 매일 술에 의지하며 망가져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서유는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 그녀는 마침내 박씨 가문이라는 끔찍한 족쇄로부터 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해방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서윤이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는 대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흉터로 남았다.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되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서윤이 파산한 태성그룹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회사를 청산하고 막대한 자금을 챙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대신 아폴론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박씨 일가의 죄 때문에 수많은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유는 아버지 서진혁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태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었다. 박씨 일가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부실 계열사들은 과감하게 청산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한 관행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썩은 부위를 도려냈다. 동시에 그녀는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하고 수천 명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능하고 냉철한 경영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꿈,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회사 경영에 접목시켰다. 태성건설이라는 낡은 사명을 어반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 단순한 아파트 건설을 넘어 인간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인 및 건설 그룹으로 회사의 비전을 재정립했다. 1년 후 어반 크리에이티브는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씻고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업으로 떠올랐다. 서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세대 여성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버지 서진혁 회장이 함께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기업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없는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유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새로운 사옥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안전모를 쓴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타워 크레인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뺨을 맞았던 그날의 치욕,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외로운 싸움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충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울의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보였던 이 도시는 이제 그녀의 꿈을 펼칠 거대한 캔버스가 되었다. 그녀의 진정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